자, 우리 페이지 449페이지 이제 2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 그 다음에 가격 형성의 원리를 먼저 보고 기본적인 원리부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탄력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통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면 뭐 이거는 중고등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다 뭐 배우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요의 원리, 그 다음에 공급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수요가 이동하는 거랑 수요량이 이동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밑에 지금 여기서 보는 건 이제 수요량부터 보는 건데,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쭉 어떤 가격과 어떤 수요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한번 보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사례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50원일 때 사려고 하는 수요량은 100개 정도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200kg 늘어나죠. 그죠? 많이 늘어나네요. 50%와 이제 100%씩 이제 50%가 등감함에 따라서 100%씩 또 이제 등감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일단 수요량이 증가한다 혹은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건 이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움직임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요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혹은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거고요. 반면에 수요량이 움직인다는 건 어떤 이 선 안에서 수요 곡선상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수요량의 움직임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달라요. 점이 움직이느냐, 선이 움직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그래서 이 원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수요의 원리, 수요와 어떤 가격 간의 원리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자, 이제 근데 어떻게 이제 응용이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수요 곡선의 도출이라 그래서 자, 예를 들어 A씨의 개별 수요 곡선, B씨의 개별 수요 곡선이랍니다. 왜냐면 수요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선호도라는 게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돈이 생겨도 똑같은 자원이 생겨도 이거를 뭐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의 꽁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를 바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쵸? 먹을 거를 먹는다든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 물가 시장 전체 수요라고 하는 건 자 그냥 단순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모든 개인의 수요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별적인 시장 혹은 개별적인 분야에 있어서 수요와 수요 어떤 이런 수요 원리를 다 더해서 다 평균을 내서 일반적인 모습의 시장의 수요 곡선을 산출을 해냅니다. 자, 이해할 수 있죠? 자, 근데 되게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자, 선생님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여기 있어요. 자, 수요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움직인다는 건 말 그대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에 수요량이 움직인다는 건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됐죠? 그냥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움직인다, 선이 움직인다, 수요량이 움직인다, 말 그대로 곡선상의 점이 움직인다. 됐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원인을 봐야 돼요. 원인. 자, 수요량이 움직이는 거, 즉 점이 이동하는 거는 왜 이동하냐면 제품 자체의 가격, 그냥 가격이 변할 때,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P1에서 P0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모습. 반대로 P0에서 P1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하는 원인은 딱 하나, 가격이 변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수요 전체가 들락날락할 때는 원인이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보시면 수요가 변하는 원인. 자,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할 때.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수요층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전체 규모 자체가 커질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과 4번은 뭐 묶어도 상관은 없는데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시기 어떤 인기를 끄는 유행 같은 게 있죠. 아니면은 뭐 유행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어떤 계층의 사람은 또 이걸 요구할 것이고 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또 다른 제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0대와 50대가 선호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르고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여행 패키지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다 아니면 유럽이다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동남아를 선호하는 계층이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을 선호하는 계층이 다를 것이고 그죠? 자, 그러니까 특정 상품의 유행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수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는데 이 대체재와 보완재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한번 제대로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대체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을 때 다른 거 쓸 것이 있는가? 이게 대체재입니다. 뭐 맨날 뭐 이런 예를 들어요. 뭐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의 대체재, 홍차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게 대체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완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재화가 있을 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종속돼 있는 관계를 말해요, 주로. 자,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없으면은 도저히 판매가 안 되는 것들. 뭐 자동차 액세서리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대체재는 반대로 가고요. 보완재는 같이 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 재화와 그다음에 B 재화가 있을 때 A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요. 예를 들어 얘네들이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해 볼게요. 대체 관계.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미국산이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독일산이다라고 했을 때 뭐 자동차라고 할까요? 그래요? 뭐 독일제 자동차, 미국제 자동차가 있을 때 얘 수요가 증가하면요. 자, 수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가격이라 합시다. 자,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요가 어디로 오냐면 이 감소되는 수요가 일로 옵니다. 그래서 독일산 제품은 얘는 가격 정책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체재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요. 수요가 이제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반면에 보완재는 예를 들어서 재화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동차라고 할까요?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스노우 타이어 같은 거라고 할까요? B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바람에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B는 보완재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얘는 가격이 특별히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없으면 이게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체재 보완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다. 자, 됐죠? 자, 반면에 이제 이게 어떤 정상적인 어떤 재화 수요의 움직임이라면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열등제. 열등제는 이거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걸 쓰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연탄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전에는 내가 연탄을 하루에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연탄을 뭐 100장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소득이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럼 연탄을 2배로 늘리느냐? 아닙니다. 바꿔버립니다. 기름보일러로 바꿔버리죠. 너무나 옛날 얘기지만 너무나 옛날 사례인데 그런 이치예요. 내가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 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이제 소득이 2배로 늘었다. 이제 그러면 버스비를 2배로 쓰느냐? 절대 아니죠, 그게. 차를 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 정상 제품과 정상제 수요의 움직임과 조금 반대로 가는 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우리 또 가보죠. 자, 대체제와 보완제의 얘기를 아까 쌤이 제가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자, 대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고, 노트북과 데스크탑,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할까? 그 다음에 소주, 맥주,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양념치킨이냐, 후라이드 치킨이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완제. 보완제는 같이 종속돼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커피와 시럽, 뭐 커피, 뭐 그다음에 뭐 콜라와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자, 뭐 콜라는 뭐 우리가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뭐 먹을 때 같이 먹지 않습니까? 설탕도 뭐 각설탕 그냥 막 씹어 먹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시럽으로 만들어서 커피에 타 먹거나 뭐 어디 다른 데다가 섞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별표 쳐놓으시고 자, 이제 시험이 이제 여기서 자, 만약에 이제 문제를 난이도를 높인다면 자, 여기서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겠죠. 수요의 예외적인 법칙. 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수요의 원리라고 하는 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역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건 약간 좀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가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매점 매석할 때 그 매점입니다. 자, 매점 매석할 때 그거예요. 가수요. 그러니까 가수요라는 게 뭐예요? 그 가짜 수요, 필요 없는 수요 이런 걸 말하죠. 자, 일정 기간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사재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재기 그럼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통 봅시다. 이 재화는 정상적이라면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이 점점 상승할 때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일정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 좀 비정상적인 구간인 거죠.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자, 수요량은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더라. 원래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수요 곡선이죠.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 가격이 오르는데도 계속 산다는 건 그만큼 뭔가 강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구매해야 될 어떤 정황이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수요의 비정상적인 예외적인 모습이고요. 자, 기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기펜제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자, 보면 반대로 수요가 계속 떨어집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래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수요량 증가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시점에서 반대로 움직이네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반대로 또 줄어듭니다. 원래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죠. 근데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는 모습, 수요량이 감소하는 이상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아까 살짝 우리가 봤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열등제들이에요. 열등제들. 열등제와 기펜제 예전에 이제 구별해서 썼는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아도 뭐 됩니다. 우리 시험에선. 뭐 굳이 뭐 두 개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열등제 중에서도 소득 때문에 수요량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재화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펜제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가 감소하더라.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죠. 이게 기펜제예요, 이게. 자, 감자의 가격을 내려줬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 그래서 곡물 가격, 특히 이제 감자의 가격을 내려줬더니 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때, 그러니까 감자 가격을 떨어뜨려 줬더니 감자를 많이 사 먹을 줄 알고 그렇게 해줬더니
사람들이 국민들이 쌀을 먹었더라. 자, 이게 바로 이제 영국에서 자, 이제 일어났던 일이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자, 수요의 일반적인 원리와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자, 열등지와 기편지에 대해서. 자,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쭉. 자, 한번 여기서 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냐면 더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실어놓은 거예요. 더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자, 이제 공급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공급.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거를 공급이라고 하죠. 뭔가를 팔려고 한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기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볼까요? 자, 팔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자, 가격을 보고 움직이게 되는데 자,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급량을 늘리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집이 우리 동네가 뭐 이런저런 뭐 지하철이 들어오고 무슨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칩시다. 전체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뭐 그런 이치입니다. 내가 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팔려고 하면 시장을 한번 봤더니 그 전보다 조금 이제 한참 오르면서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팝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시장의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다 보면 자,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다. 자, 그러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 자, 시장에서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심지어 더 떨어졌다. 그러면 자, 보통 공급량을 자, 늘리지 않겠죠. 좀 보류하겠죠. 의사결정을. 아니면 줄이든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과 공급량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곡선이 움직이는 것이고 반대로 공급량이 움직인다는 건 이 선 안에서 공급선 안에서 공급의 곡선 안에서 점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인 모습을 한번 보죠. 자, 공급은 예외적인 게 조금 재밌는데 자, 먼저 자, 매점 매석입니다. 이번엔 매석 곡선이에요. 장내 가격을 상승을 대비해서 이제 장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더 오를 때를 지켜보면서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계속 이제 오를 것이다. 이제 호재다. 시장에서 호재다. 이제 그러면 뭐 계속 이걸 뭐 급하지 않은 이상 이걸 뭐 당장 팔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일정 시점 오를 때까지 계속 갖고 있다가 정점을 딱 찍으면 이제 그때 팔려고 하겠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있죠. 자, 이게 분명히 이거는 공급 곡선이야. 그죠?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오히려 시장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뭐냐면 정부가 가격을 묶어두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더 이상 오르지 않게끔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이런 거죠. 가격의 통제 정책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한번 제대로 볼 텐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원리입니다. 수요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있죠. 자, 여기 이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공급량을 묶어버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어떻게 묶었냐면 어디다 묶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무슨 시장이라고 할까? 아파트 시장이라고 합시다.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적정가가 형성이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이 가격에만 팔아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봐야 이 수준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겠죠. 그렇죠? 딱 여기서 멈추겠죠. 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수요가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래량은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원래 균형 가격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맞는데 정부가 2단계에서 묶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가격 상한제죠, 이런 게.
자,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 자, 반대로 이거는 공급량을 묶어놓은 겁니다. 수량 자체를 묶어버린 거예요. 자, 골동품과 같은 것들. 자, 가격이 상승해도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공급량을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수요가 아무리 증가해도, 수요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딱 여기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예외적인 모습들이고. 자, 이제 그러면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공급량은 자,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이는 거. 자, 그다음에 공급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공급의 증가, 감소, 곡선 자체가 움직일 때. 자,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케이스도 딱 하나라 그랬죠. 자, 가격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나 곡선상의 점의 움직임은 딱 하나예요. 가격이 움직일 때. 수요나 공급이나 어쨌거나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움직일 때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예요. 자, 반대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케이스들 한번 보면 자,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했다. 생산 요소가 뭐냐면 자,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건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자, 말 그대로 기업이 생산을 하죠. 뭔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했었죠. 자, 기업의 생산이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의 창출인데 토지와 아니면 노동과 자본이 있어야 기업은 생산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토지 예를 들어 뭐 건물 임대료가 올랐다라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올랐다든가 아니면은 전반적인 최저임금이 올랐다라든가 이런 뭐 요소로 인해서 즉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불가피하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용 증가죠. 자, 그러므로 공급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화가 한정돼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아니면 생산 기술이나 혁신, 말 그대로 이제 뭐 자동화, 기계가 등장했다라든가 뭐 그죠? 예를 들어 뭐 기계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제부터 생산을 뭐 도맡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전반적으로 공급량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대체제, 경쟁기업 대체제.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가 있는데 옆 가게가 버거킹이다. 근데 갑자기 맥도날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럼 버거킹은 어떻게 했어요? 얘는 가격을 움직이지 않아도 수요가 일로 오는 거니까 대체제 관계니까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얘는 불가피하게 공급도 늘리겠죠? 손님이 많아졌으니까 그죠?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치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라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만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할로윈 같은 미국에서 뭐 할로윈이다 라고 한다면 무슨 뭐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것들 공급량을 좀 미리 늘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어린이날이다 그러면 장난감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늘려놓을 것이고 뭐 아니면 설날이다 뭐 정월대보름이다 그러면 이제 폭죽 가격을 생산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발렌타인데이다 그럼 초콜릿의 생산을 늘리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탄력성 파트에 가서 한 번 더 제대로 합시다. 자, 이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 따라서 그냥 공급량이나 어떤 공급 자체가 증가, 감소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별표 5개를 쳐놨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른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거죠. 시장의 원리,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가 요거죠. 자, 국부론에서 이제 딱 한 번 나왔어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딱 한 번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너무나 유명해져 버리는 바람에 그 구절이 자, 한번 보면 그냥 이것만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거를 배웠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이 여기인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자, 가격은 상승하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올라갔네요. 반대로 이제 여기 있던 이 균형점이 자, 일로 바뀌게 된 원인. 자, 수요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자,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 자,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하고요. 전체적인 불경기가 찾아오겠네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 이제 균형점이 여기입니다. 균형점이 이제 여기에서 형성이 됐는데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대신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고.
자, 균형점이 여기 있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공급이 감소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균형 가격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요. 그죠? 공급이 감소했을 때 왜 가격이 상승하는지 알겠죠? 시중에 물건이 희귀해지니까 품귀현상이 발생할 거니까. 그치? 자, 아주 기본적인 어떤 시장의 원리들입니다. 이게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들. 자,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같이 움직일 때가. 자, 자, 잘 보셔야 돼. 아, 근데 결론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여기라 칩시다. 여기 쳐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네요. 자,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걸 무슨 수로 외웁니까? 그려보셔야 돼.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자, 요만큼 증가했어요. 요만큼. 자, 그런데 공급이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확 증가했어요. 그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그냥 여기 따라 움직여주면 돼. 자, 균형 가격은 요만큼 떨어졌는데 거래량은 이만큼 늘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증가하든가 같이 감소하든가.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뭘 한번 생각해 보시냐면 자,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된 케이스에서는 자, 증가했는데 자, 가격은 떨어졌고 거래량은 자, 증가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비슷한 케이스에서 자, 수요 자, 공급이 이렇게 있고 균형점이 이렇게 잡혔을 때 자, 잘 보시면 자, 반대로 이번에는 자, 공급이 요만큼 증가했어요. 요만큼 증가했고 수요가 이만큼 늘었다 칩시다. 자, 이제 그러면 균형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균형점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 어떻게 됐어? 상승했지, 그지?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 상승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랑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얘는 지금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거래량이 증가했죠? 근데 얘는 거래량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자,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거래량만큼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려보면 되는 거야. 되게 쉬운 거예요. 지금 얼핏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자, 밑에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 자, 어떻게 됐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자, 균형점부터 잡아보죠. 수요, 공급.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가볼게요. 다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지 한번 볼까요? 감소하는 케이스. 자, 수요는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 증가했다 칩시다.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공급이 이번에는 뭐 이렇게 쳐봅시다. 그냥 대략.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이번에는 좀 폭을 좀 달리 해볼게. 자, 균형점에서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자, 근데 공급이 얼만큼 감소했냐면 공급이 소폭 요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거래량은 더 증가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만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케이스만. 요것만 본 거예요. 즉, 증가폭과 감소폭에 따라서 가격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둘 다 증가하겠죠. 자, 근데 거래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자, 어디까지나 여기서 결론은 자,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뭐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한다든가 반대로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감소한다든가 뭐 등등등 뭐 여러 사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자, 결국 거래량과 가격은 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을 손으로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려보고 한번 계산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처음 시간에 우리가 희소성 파트 할 때 이제 다뤄드렸던 건데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수요는 여기에 있고 공급이 여기 있을 때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떤 거냐?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찾는 사람보다 시중에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수들, 옛날에 석유 같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깨끗한 물이 많으니까 조선시대 때는 생수라는 걸 아예 상상도 못했잖아. 그치?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석유랑 석탄 같은 거는 자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찾는 사람에 비해서 매장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없죠. 그냥 이런 경우 뭐냐면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희소성이 없어서 자, 돈을 주고 살 일이 없는 것들, 즉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유 자원 이렇게 부르죠. 물론 공유 자원이 좀 더 큰 개념입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유 자원이 보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별표 쳐보십시다. 자, 요거. 자, 이런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다른 거예요. 즉 부르는 게 너무 비싸서 수요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때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 뭐 달나라 여행 같은 건지 뭐 예를 들었는데 뭐 달나라 여행 가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 달나라 한번 보고 오는데 내가 듣기로 이게 4억에서 5억 정도가 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4억 5억이 있는 사람은 있겠지. 그 돈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 비용으로 지불하기에는 너무나 비싸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비싸다는 걸 이거를 소득이 없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 소득이 없어서 당연히 수요량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예를 들어 내가 월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내가 2만 원짜리 생수를 먹진 않잖아. 내가 2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격을 주기에는 주고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가격이 형성되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급자가 공급 가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만들어지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수요자가 증가하든가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든가 이렇게 되면 가격은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밑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그러면 가격의 불균형점. 자, 가격의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그래프상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인데 자, 수요, 그 다음에 공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자, 왜 안 되냐? 자, 오케이. 자, 수요가 여기 형성돼 있고, 자,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때,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초과 수요라고 하고, 자, 반대 똑같습니다. 균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 구간을 초과 공급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불균형 상태죠. 즉 가격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예요. 만약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사려는 수요자는 이만큼이 있어요. Q1이라고 합시다. 근데 팔려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Q2라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더 많죠. 말을 잘못했구나. 자, 공급자가 여기에 있고, 자, 수요자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말을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봐. 사는 사람은 이만큼이 있는데 파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균형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자,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 수요자가 여기에 형성이 돼 있고, 자, 파는 사람, 공급자가 여기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과 공급이죠. 파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균형점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불균형 상태인데, 자,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격 불균형의 해결. 자, 한번 보시면, 자, 가격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단계를 보는 건데,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제품이 나왔어요.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겠죠. 보이지 않게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니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가격이 만들어지겠죠. 균형점으로 찾아가겠죠. 그렇죠? 초과 공급 상태에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이번에 또 신제품을 냈는데 이번엔 너무 싸게 내놨어. 근데 수량 자체를 조금 적게 찍어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장창 몰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프리미엄이 붙어서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 그냥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아니면 정부가 개입할 때도 있습니다. 정부가. 자, 예를 들어 올해 완전 풍년이 들었다. 완전 크게 대풍이 들었다. 자, 풍년이 들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 농부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풍년이 들었다. 자, 그러면, 자, 곡식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자, 곡식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가격은 살짝 떨어지겠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농부가 손해를 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농부들의 손해가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자, 정부가 이거를 미리 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구매를 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과거에 추국수매 제도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구매했다. 그러면 시장 소비자들의 수요와 자, 더불어서 정부의 구매니까 수요가 더 증가한 거죠. 그래서 가격을 균형점으로 맞춰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좀 맞춰간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려갑시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가격 통제,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인데 가장 중요한 주제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어떻게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느냐?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P2로 통제할 수도 있고 P1으로 통제할 수도 있어요. P1으로 통제한 케이스부터 볼게요. P1으로 통제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가격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게 여기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지 않게 막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고 가격제라고도 부르고 가격 상한제라고도 불러요. 자, 이런 경우는 정부가 가격을 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오르지 않게끔 막았기 때문에, 위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딱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를 대비한 것이냐? 자, 초과 수요가 예상이 될 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예상했을 때, 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보통 이런 정책을 취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오늘날의 주택시장에서, 그죠? 이런 것들, 분양 제한, 뭐 이런 것들 건다든가, 이자 제한법이란 게 있죠. 이자 제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채 시장으로 과거에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때쯤에 이제 막 몰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은행에서 일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어디로 가요? 보통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가 이거를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 자, 됐습니까? 자, 반대로 P2는 뭐냐면, 자, 가격이 점점 떨어져야 맞는데 정부가 여기서 딱 제동을 건 거예요. 자, 정부가 제동을 왜 걸었느냐? 자,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막은 거죠. 그래서 가격 하한제라고도 부르고 최저 가격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서 막았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야. 밑에서 지금 막았다 그래서 최저 가격제라고 헷갈리면 안 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우리 최저임금제 있죠? 그죠? 요즘에 이제 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실업자도 많고 아르바이트 하려는 수요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장 상태로 간다면 시급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정부가 계속 지금 어떻게 하냐면 최저 시급을 점점 높이고 있죠. 이거 이상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제입니다. 자, 아니면은 가격통, 농산물 같은 경우에 아까 추국수매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경우들. 자, 그래서 정부가 자,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그거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와. 봐봐. 자, 이제 약간 난이도 높여볼게요. 난이도를. 자,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느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었다 칩시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투기가 몰릴 것을 우려하여 여기에다가 가격 뭐를 걸었냐면 상한제를 걸었어요. 자, P1의 가격 상한제를 정부가 걸었습니다. 앞으로 초과 수요를 대비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면 지금 균형 가격이 여긴데 지금 일로 걸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죠. 여기까지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자, 어쩌다가 이 지역에서 주택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쫙 늘어서 균형 가격 자체가 여기에서 형성이 됐다 쳐볼게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P1, 즉 정부가 내건 가격 상한제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실효성이 없는 거죠, 지금. 왜냐? 어차피 그냥 놔둬도 가격은 여기에서 형성되는데 정부가 여기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굳이 P1이라는 가격 통제가 없어도 어차피 사람들은 요 P2 여기에서 거래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아니면은 이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더니 의외로 수요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요자가 별로 없어요.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젠장 여기서 형성됐어요. 그러면 이 가격 P1이라는 가격 통제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해도 반대의 경우라면 자, 반대의 케이스. 자, 예를 들어서 수요, 자, 공급이 이렇게 형성됐고 균형점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자, 어떻게 됐냐면 자, 정부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막았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막았어요. 자, P1으로 막았습니다. 자, 가격이 이제 떨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초과 공급을 우려한 거죠. 자, 그런데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노동시장이에요. 예를 들어 그 노동시장을 합시다. 노동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월급이요, 시급이 그냥 자연 상태, 시장 상태에서도 그냥 여기에서 P0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케이스야. 지금 이 P1이 시급 7,000원이라 쳐봐봐. 근데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냐면 7,500원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월급은 7,000원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받는 알바비 시급이 7,500원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 정책은 없어지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부의 가격 통제는 어떤 경우에 자, 좀 시장과 맞지 않을 경우에 비실효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자, 밑에 사를 하나 좀 적어 놨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자, 세 번째 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균형 가격이 1,100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자, 평당 되게 비싸네요. 그죠? 자, 그런데 정부가 지금 1,000만 원으로 가격을 제한했습니다. 가격 상한제를 걸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뭐가 생겼어, 지금? 지금 이 가격 이상으로는 자, 이거 이상으로는 거래를 못 하죠. 근데 지금 공급은 여기에 있고 수요는 여기까지 있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공급량은 1700가구인데 지금 수요층이 2100가구죠. 초과 수요야 초과 공급이야? 초과. 수요가 나타났죠? 그러면 가격은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암시장, 블랙마켓이 형성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러니까 초과 수요일 때는 아무래도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암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겠네요. 초과 공급일 때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보시면 자, 정부가 거래량을 통제할 때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자, 균형 가격이 버스라고 해보면 자, 버스의 승차,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균형 가격이죠. 균형 거래량. 자, 근데 버스의 운행 대수 자체를 여기에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버스의 운행 대수 자체를 묶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수요자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 수요자는 가격을 역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고요. 반대로 버스를 공급하는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역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거래량 자체를 여기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어떻게? 지금 수요자는 역까지 주고 싶죠? 근데 공급자는 최소한 여기는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P1까지 결정을 해버리겠네요. 그죠? 자,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버스비가 1000원인데 1500원까지 올려도 정말 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 그러면 가격을 최대한 그쵸? 끌어올릴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한번 봤습니다. 원리들을 좀 봤고요. 사실 이제 가격 통제 쪽을 여러분들 좀 다 잘 봐주셔야 되고, 탄력성 이게 좀 약간 조금 중요하긴 한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번 한번 볼까요? 476쪽에 2번 한번 보고 2번과 5번, 6번 한번 볼까요? 2번, 5번, 6번 476쪽에 2번, 5번, 6번 자, 2번, 5번, 6번 자, 2번 한번 보죠. 밑줄 친 부분의 결과에 대한 추론 옳은 걸 고르시오.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시간당 3,000원의 알바비를 받는데 너무 낮다는 여론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3,300원으로 올리려고 한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자, 지금 균형 수요와 이제 공급이 있을 때 자, 이렇게 균형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시간당 3,000원을 받는답니다. 최저임금은 3,300원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막겠다는 거죠, 정부가. 자, 이제 그러면 고용량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편의점의 판매량이 감소한다. 판매량은 지금 수요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노동시장만 봐야 되니까.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어때요? 자,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인데 지금 가격을 이렇게 딱 정부가 정하면 이만큼의 뭐가 발생했습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아니죠.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고용량 얘기를 좀 해보면 고용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임금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했잖아요. 비탄력적이란 건 뭐냐면 가격을 아무리 올리거나 낮춰도 어쩔 수 없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딱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정부가 어떻든 시장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말 그대로 노동자의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기업 입장에서 노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량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겠죠. 왜냐? 비탄력적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기억 리을인데 요거는 탄력성 한 다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나서 4번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어떤 원인에 의한 시장 변화이다. 시장 변화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곡선이 움직였어요? 아니면 점이 움직였어요? 점이 움직였나요? 곡선이 움직였죠? 수요량의 움직임이야? 수요의 움직임이야? 수요가 움직였죠? 수요의 감소라고 볼 수 있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수입 의류 시장에서 수입 의류의 가격이 인상되면 자,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의류 가격이 올랐잖아. 그치?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쵸? 근데 봐봐. 가격이라 그랬죠? 가격. 가격이니까 이거는 점이 움직여줘야 되지. 그치?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니은 국산 포도 시장에서 수입 포도 가격이 떨어졌답니다. 국산 포도와 수입 포도는 둘 간의 대체적 관계죠. 그쵸? 대체적 관계. 그럼 수입 포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국산 포도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죠? 자, 니은 괜찮은 것 같고. 커피 시장에서 커피 크림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커피와 커피 크림은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죠. 그죠? 자, 커피 시장에서 커피 크림 가격을 깎아주면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담배 시장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버리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니은과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 국산 포도의 가격에 따라 움직였다면 국산 포도의 수요량이 움직인 건데 이거는 지금 수입 포도와 국산 포도 대체 관계니까 자, 그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까지만 한번 보죠. 5번. 자, 적절한 걸 고르시오. 자, 마늘과 암에 대한 관계인데 지금 마늘이 암 발생에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럼 마늘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자, 마늘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자, 정부가 마늘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면 수입이 급증한다. 그럼 마늘의 공급도 증가하겠네요. 그럼 같이 가는 거네요. 그죠? 같이 가는 거. 자, 그럼 예를 들어 마늘의 균형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마늘.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거래량, 자, 가격과 거래량. 자,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같이 움직였어. 수요가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공급이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균형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아니면 반대로 자, 이번엔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적게. 그럼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거래량은 늘어났습니다. 무조건. 그쵸? 자, 거래량 증가하죠. 자, 1번, 5번 중에 하나 답. 그런데 가격은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도 풀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해당되는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탄력성, 약간 좀 어려운 주제로 들어갈 텐데 탄력성 파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